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이언 보드진들이 레비 회장과 해리케인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맨로우 기자가 바이백 조항을 넣는다면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칭찬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게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면은 손흥민이 차기 토트넘 주장이 되는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토트넘 쪽에는 소스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이제 바이언 이사회가 해리케인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를 만날 예정이다. 예상대로 금요일에 만날 예정이다. 바이언은 15일 전에 8천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된 금액이 거절된 후 이적료를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바이언의 이적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첼시 1티어이자 토트넘도 동시에 전담해서 맡고 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맨로우 기자가 바이언 1,400억 레비 회담을 위해 런던행 케인 추격 강화라고 이제 기사를 올린 건데요. 8,600만 파운드, 유로로 하면은 1억 유로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로는 1,400억인데 토트넘 쪽에서 원하는 금액은 1억 파운드지만은 바이언이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은 1억 유로, 8,600만 파운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약 둘 사이에는 1,400만 파운드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실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미 소개해 드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다면요.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가 케인을 파리 생제르맹에 매각하는 계약에 거의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케인은 올 여름 프랑스로 이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레비하고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 회담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적료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레비는 바이언보다 이제 파리로 이적시키는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파리 생제르맹은 케인을 위해 다른 클럽보다 바이언보다인 거죠. 높은 가격을 제시할 용의가 있지만 잉글랜드 주장이 이 제안을 고려하려면 큰 전환이 필요하다. 즉 현 시점에서 케인은 파리 생제르맹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인 거죠. 레비에겐 바이언과 계약을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케인이 자유이적으로 떠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케인이 레비에게 강요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이언은 올 여름 케인과 계약하기 위해 최대 8,600만 파운드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한 내년 여름 이적을 앞두고 1월에 사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게 1월 1일부터 구스만 계약 협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여름에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월에 공짜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렇게 데려오겠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드레센 바이언 CEO는 2주 전에 런던에서 레비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과 관련해 그들 사이에 열린 소통 채널이 있다는 건 독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심지어 바이언이 올 여름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의 바이백 옵션에 동의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는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바이백 조항을 넣을 경우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적료를 소폭이나마 더 깎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2-3년에 이제 바이백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전성기 2-3년을 쓰고 바이백으로 다시 토트넘에 보내면은 이적료 회수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적료 가지고 2-3년 뒤에 다른 공격수 영입에 나설 수 있는 거고요. 바이언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바이언으로 완전히 이적하게 된다면은 케인이 다시 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구단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바이백 옵션이 있다면은 이거는 우선 협상권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물론 2, 3년 뒤에 케인의 폼이 떨어진다면은 조금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토트넘 팬들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케인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걸어놨다는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당장의 이적료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그걸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케인이 2, 3년 뒤에 그 바이백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이적을 시킨다면은 단점은 한 가지 있긴 하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2, 3년 동안 땜빵용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차라리 케인을 지금 비싸게 팔면은 완전히 리빌딩을 할 수 있더라도 이게 그러면 조금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은 토트넘도 어쨌건 공짜로 내년 여름에 보내는 것보다는 내년 여름에는 어디든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여름에 비싸게 판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이백 조항 넣으면은 그거 발동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케인의 폼이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케인 입장에서도 바이언에서 뛰게 되면은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본인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는요. 2, 3년 후에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토트넘 팬들한테도 내가 우승을 위해서 떠나는 거지만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디 애슬레틱의 에클레시어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차기 주장될 손흥민의 리더십을 언급했다라고 이제 기사 제목을 올린 건데요. 본문을 보면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차기 주장이 될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했다. 해리 케인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지속되는 동안 클럽 주장 우고 요리스는 11년 만에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다. 요리스가 떠나는 건 거의 뭐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에 더해 해리 케인도 현재 바이언과 이적설에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호이비에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두 선수가 떠나게 되면은 리더 그룹이 사실상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둘 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과 함께 요리스가 떠날 때 끼어들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권을 가진 선수단의 리더 그룹의 일원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요리스가 떠나고 케인이 떠나고 호이비에르가 떠나면은 손흥민이 주장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일하는 걸 고대하고 있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그는 거의 모든 선수단의 통로이다. 그는 모든 그룹에서 섞여 있다. 그가 단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경기에서 해온 일로 인해 그가 팀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건 좋은 일이다. 그는 그의 나라를 위한 대표팀에서도 리더라는 것과 오랫동안 조국에서 아이콘이었다는 걸 알기에 난 이런 일에 놀라지 않는다. 손흥민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걸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잘 해내고 있다. 그는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심을 얻고 있다라고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디 애슬레틱만이 아닌 많은 영국 현지 언론들도 이게 만약에 그 케인이 떠난다면은 손흥민이 토트넘 차기 주장이 된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데일리 메일이라던가.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해리 케인의 미래에 대해서 라이언 시티 세일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발언한 게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요. 케인은 나에게 언제나 환상적이었다.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열심히 일한다. 자신에 대해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케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케인은 팀의 주장이다. 그는 주장이고 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는 산만함을 보이지 않는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토트넘에 있는 걸 좋아한다. 난 선수로서 그를 사랑한다. 난 그를 전적으로 존경한다. 그는 5년, 6년,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결정은 구단과 케인 사이에 내려질 것이고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케인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도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고 요리스가 뛰지 않는 현재 팀의 주장은 케인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안면 골절상도 입었었고, 또 이제 그 탈장 고통을 참고 뛴 걸로 알려졌잖아요. 여기에 대해 이제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영국 언론들도 이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토트넘 팬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지난 시즌 내내 고통스러웠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금은 정말 기분이 좋고 상쾌하다. 아직 일주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물리치료사들과 계속 치료 중이라 좋은 컨디션이 기대된다. 로큰롤을 할 준비가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뛸 준비가 됐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말 그대로 매 순간 고통스러웠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달리고 멈추고 패스하고 차는 축구와 관련된 모든 동작에 영향을 미쳤다.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기에 걸을 때 통증이 없어서 신나게 경기장에 나갔다. 하지만 워밍업을 하려고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통증이 느껴졌고 몸을 돌리고 패스하고 차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느껴졌다는 소리인 겁니다. 결국 시즌 막바지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사람들은 내가 왜 더 일찍 수술을 하지 않았냐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시즌 동안 구단을 위해 매 순간이 힘든 순간처럼 느껴졌다. 팀이 매우 힘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힘든 순간의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팀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뛰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난 이 결정을 내렸고 책임을 져야 했기에 부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 부상이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 중 하나이며 100% 컨디션이더라도 프리미어리그는 매우 힘들지만 60, 70%의 컨디션으로 소화한다면은 정말 힘든 리그가 될 것이다. 내가 결정을 내렸기에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이 힘든 순간에 선수들과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았고 이는 모두 내 결정이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난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프로축구 선수이고 누구나 고통을 느끼며 경기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건 통증을 아는 채 경쟁적인 스포츠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그 디 애슬레틱의 에클레시어 기자가 이제 칼럼을 하나 올렸습니다. 탈장 문제에 시달린 손흥민, 새 시즌 전망은? 이라고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한 그래프들을 통해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해석을 한 건데요. 먼저 그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골은 10골로 데뷔 시즌이었던 2015-16 시즌 4골 이후 가장 적은 골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2018-19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의 기록, 5시즌 기록만 올려놓은 건데요. 90분당 득점이 가장 떨어졌죠. 0.31골로요. 그런데 이제 기대 득점 수치는 2021-22 시즌, 이때가 득점왕이었잖아요. 이때가 조금 비약적으로 높았던 거 제외하고는 다른 시즌과 비슷했어요. 도리어 2019-20 시즌이나 2020-21 시즌보다는 지난 시즌이 90분당 기대 득점이 0.31골로 더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득점은 어쨌건 2019-20 시즌과 2020-21 시즌보다 더 줄어들었죠. 이게 결국은 부상 여파가 아니냐는 거예요. 고통을 참고 뛰다 보니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조금은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90분당 기대 득점과 90분당 실제 골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최소 기대 득점만큼은 골을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0.31골, 0.31골 동일하잖아요. 단지 이전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기대 득점 대비 90분당 실제 득점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파란색이 실제 득점 그래프고 그 이제 빨간색이 기대 득점 그래프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2-23 시즌 이전에는 대부분이 기대 득점 그래프보다 실제 득점 그래프가 더 높았어요. 이게 분으로 이제 나눈 거거든요. 분으로 나눈 건데 상당히 높았던 지점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2020-21 시즌 중반까지 미친 듯이 높았었고 2021-22 시즌도 시즌 초반과 시즌 막판이 상당히 높게 났었고 하지만은 2022-23 시즌은 시즌 초반 아주 잠깐과 시즌 막판만 이제 높았고 나머지는 좀 많이 낮았죠. 그리고 또 이제 시즌별 슈팅 로케이션의 변화도 올린 건데요. 2019-20 시즌에는 박스 왼쪽 구역에서 상당히 많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박스 안에 짙게 슈팅 로케이션이 표기가 되어 있긴 하죠. 2020-21 시즌도 그래도 뭐 왼쪽 구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고요. 2021-22 시즌이 득점왕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박스 안에 완전히 짙게 그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슈팅 로케이션을 보시면은 조금 옅게 넓게 퍼져 있죠. 즉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조금 부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술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통증이 있다 보니까 박스 안 침투가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저는 이거는 전술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현재 그 토트넘은 센터백 영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디 애슬레틱의 그 에클레시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판더펜 업데이트를 포함한 토트넘 센터백 영입에 대한 최신 정보라고 올린 건데요. 판더펜은 이제 그 볼프스부르크의 센터백이죠. 근데 이제 그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과 판더펜이 개인 합의는 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볼프스부르크와의 협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리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재 클럽 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토트넘에게 센터백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올린 건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 토트넘 티어스에서 해당 기사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이제 에클레시어 기자의 기사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판대펜 거래는 클럽 대 클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는 취소되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토트넘은 여전히 탑소바 영입에 관심이 있지만 레버쿠젠에서 그를 영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필립스에 대한 협상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문제는 필립스는 1군 영입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19세 이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는 어린 유망주 영입이다 보니까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떠오르던 두 선수가 바로 판데펜과 탑소바인데 둘 다 영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토트넘이 다빈손 산체스를 판매를 해야지 그 이적료를 가지고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이 다빈손 산체스 이적과 관련해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1,500만 유로의 이적료에 합의를 봤다.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문제는 다빈손 산체스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이적을 거절할 것이라고 가디언의 데이브 하이트너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체스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도 산체스의 러시아 리그 이적을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영국하고 현재 그 러시아하고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체스 이적 협상이 만약에 타결을 보더라도 이를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토트넘이 센터백도 보강하고 다른 포지션들도 보강하기 위해서는 선수 판매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인 건데 이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케인 협상도 빨리 조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팔려면은 확실하게 빨리 파는 게 낫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센터백과 또 이제 기타 공격수 같은 중요 포지션들 영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드필더도 한 명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케인을 확실하게 잔류를 확정 짓던지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